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토픽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룡 이전의 생명과 공룡 멸종 이후 서식했던 생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룡에 대해서, 그것도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공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에피덱시 프테릭스. 1억 5,400만 년 전, 중국 지역에는 지구상의 어떤 생물과도 닮지 않은 역사상 가장 기묘한 공룡 에피덱시 프테릭스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 크기의 이 생물은 앞다리의 길이부터 치아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특이한데요. 당시 에피덱시 프테릭스가 서식했던 숲에는 위험한 육식공룡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았던 이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다행히도 굉장히 편리한 능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나무를 오르는 능력이었죠. 이것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에피덱시 프테릭스에 대해 가진 지식은 모두 2008년 처음 발견된 화석에서 얻어낸 것인데요. 가지를 잡을 수 있는 손가락과 길게 발달한 앞다리로 그들이 나무 위 생활에 적응한 공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뻗어있는 셋째 손가락 또한 에피덱시 프테릭스의 특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손가락과 튀어나온 앞니가 나무에 있는 곤충을 포식하는데 최적의 도구가 되어주었죠. 에피덱시 프테릭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하늘소 애벌레였는데, 이 벌레는 주로 나무의 내부에 숨어 있어서 긴 손가락에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맛있는 먹이를 두고서 동료끼리 다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졌을 때는 그 긴 손가락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학자들은 에피덱시 프테릭스의 긴 꽁지깃이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장식이거나 위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들이 장식깃을 증명한 역사상 최초의 생물이 된 셈입니다. 에피덱시 프테릭스라는 이름도 장식 깃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공룡 중에서도 조류를 가장 닮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날개는 육식 공룡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크로랍토르. 이보다 더 특이한 것이 바로 미크로랍토르인데요. 이들 또한 나무에 오를 수 있었고 날도마뱀 같은 다양한 소동물을 잡아먹으며 생활했습니다. 미크로랍토르의 화석은 매우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몸의 세부적인 구조까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몸 길이가 1m에 채 못 미치며 발달한 발톱을 가지고 있던 미크로랍토르는 나무에서 생활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먹이인 날도마뱀에게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었죠. 바로 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날개가 그들의 생존 수단이었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크로랍토르도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화석을 보면 앞다리와 뒷다리 양쪽으로 비행에 적합한 구조의 긴 깃털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크로랍토르가 4개의 날개를 사용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룡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노르니토사우루스. 미크로랍토르가 서식했던 중국 숲에서 하늘을 나는 공룡이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크로랍토르보다 대형종이었던 시노르니토사우루스도 이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위협이었던 시노르니토사우루스 앞에서는 미크로랍토르도 도망쳐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홀을 그리는 긴 점프를 연속함으로써 숲을 활공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긴 날갯깃을 가진 미크로랍토르는 공중을 훨씬 더 수월하게 날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도를 높일 수 없을 땐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긴 날개가 땅 위에서는 무기가 아닌 약점이 되었습니다. 미크로랍토르는 달리기는커녕 걷는 것도 겨우 하는 정도였지만 시노르니토사우루스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땅 위에서는 전세가 역전됐죠.
물론 미크로랍토르가 나무까지 도망만 잘 간다면 살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노르니토사우루스가 계속 먹이를 얻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공룡도 가지지 못한 특수하고도 무서운 능력을 감추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과거 이 지구상에는 독을 가진 공룡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시노르니토사우루스의 이빨을 연구하던 중 그들에 의해 아메리카 독도마뱀처럼 전체에 특수한 홈이 달려있고 그곳으로 사냥감의 체내에 독을 투입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독리 위쪽으로는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독이 든 주머니, 즉 독샘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시노르니토사우루스는 독을 갖고 있는 데다 날 수도 있는 공룡이었으며 이로 인해 역사상 가장 경이적인 생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노르니토사우루스는 얕잡아 보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육식공룡입니다. 시노사우롭테릭스. 시노르니토사우루스는 초기에 발견된 깃털 공룡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공룡이 발견된 것은 1996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오래전부터 추측해왔던 공룡과 조류 사이의 직접적인 유대가 입증된 셈인데요. 깃털 공룡 중에는 비행할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며 하늘을 지배했던 것은 하늘을 나는 파충류, 다시 말해 익룡이었던 것에 변함은 없었습니다. 타페아라. 다양하게 종이 나눠진 와중에도 타페아라는 눈에 띄게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펑크록의 모이칸 같은 큰 볕은 모션 센서 같은 기능을 했을 것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모든 공기의 진동을 파악해서 자이로스코프 역할을 하던 귀 쪽으로 정보를 전해주었던 것이죠. 또한 센서인 동시에 조타 역할도 해주었는데 이 덕분에 타페아라는 공중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타페아라는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면을 헤엄칠 수도 있으며 볕과 날개가 함께 돛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개의 돛을 사용해 타페아라는 빠른 속도로 헤엄칠 수 있었는데요. 현재로 따지면 백조나 오리 등도 가끔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받으며 비슷한 비행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와 캄프토사우루스. 특이한 외모를 가진 공룡 중 하나로 유명한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의 등에는 커다란 판들이 있는데 그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가설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체온 조절 때문이라거나 육식 공룡을 위협하기 위해 혹은 구애 행동을 위해 그도 아니면 이런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결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테고사우루스의 화석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늘 캄프토사우루스 화석과 함께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다른 위험한 육식 공룡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협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치명상을 입히기로 유명한 골침을 꼬리 끝에 달고 있는 장갑차 같은 공룡이었는데요. 캄프토사우루스는 그보다 몸집도 훨씬 작은 데다 스테고사우루스와는 달리 뚜렷한 호신용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캄프토사우루스에게는 몸집에 비해 크게 발달한 뇌와 커다란 눈이 있었는데요. 연구진들은 튼튼한 장비를 가진 스테고사우루스가 무력을 담당하고 캄프토사우루스는 옆에서 순찰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공룡이 무리를 만들어 위험에 노출된 세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여갔던 것이죠. 알로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와 캄프토사우루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공룡들에게도 큰 위협이었던 존재, 바로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체중 1.5톤에 달하는 알로사우루스는 매복을 한 뒤 습격해서 상대를 물어뜯어버리는 사상 가장 무서운 육식 공룡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도 기습에 실패해 캄프토사우루스를 잡지 못했을 땐 그대로 굶어 죽을지 아니면 쥐라기 최강의 수비를 자랑하는 거대 공룡을 쓰러뜨릴지 고민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스테고사우루스를 배후에서 덮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알로사우루스는 정면으로 덮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리를 사용한 공격은 어떻게든 피해야만 했죠.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이런 싸움 장면이 나오면 보통은 꾸며낸 이야기 같겠지만 실은 이건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것도 1억 5천만 년이 지났음에도 말이죠. 2005년에 발견된 화석을 통해 많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 등에 있던 판이 일부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 물린 흔적이 정확히 알로사우루스의 턱뼈와 일치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알로사우루스의 척추뼈였는데 거기에는 공격으로 생긴 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의 골침을 통해 생긴 것이었는데요. 공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로사우루스의 척추에 구멍이 생겨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손상된 뼈에 회복의 기미가 보였다는 점입니다. 즉, 공격당한 알로사우루스는 살아남은 것이죠. 드라코렉스. 이 공룡은 실제로 드래곤을 닮아 드라코렉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정말 판타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모습인데요. 반면 뇌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하는 짓이 무척 바보스럽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두꺼운 두개골로 뒤덮인 덕분에 어떤 상대에게도 강한 박치기를 날릴 수 있었고 본인은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드라코렉스처럼 두꺼운 두개골을 갖고 있는 공룡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는 모두 후두류로 분류됩니다. 머리의 돔 모양 구조가 더 크게 발달한 종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 돔 모양 구조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생물학자 사이에서도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적을 정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단순히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파라사우롤로푸스. 지금으로부터 7,500만 년 전, 육식 공룡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뛰어난 방법을 사용했던 한 공룡이 지상을 걷고 있습니다. 이 공룡은 선사시대에서 가장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파라사우롤로푸스인데요. 체중이 몇 톤이나 되는 초식 공룡으로 눈에 띄는 호신 도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파라사우롤로푸스에겐 이빨도, 갑옷도, 가시도, 그야말로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만약 티라노사우루스와 만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아무런 대비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특징적인 정수리인데요.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뇌는 초식 공룡 중 가장 컸는데 특히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크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리한 청각 덕분에 파라사우롤로푸스는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육식 공룡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머리 부분에 있는 벼슬 이용해 내부의 특징적인 소리를 울려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벼슬 내부는 비강에서 뻗은 관이 접힌 모양으로 길이 2.5m의 텅 빈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인두에서 나온 소리와 진동이 트럼본의 관처럼 생긴 이 통로를 지나 증폭되고 낮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무중후각보다 깊은 진동수를 가진 매우 낮은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관의 모양은 개체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발산되는 소리도 지문처럼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파라사우롤로푸스가 사회성이 있는 공룡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는데요.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그들의 능력은 몸을 지키는 훌륭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뛰어난 청각으로 멀리 있는 육식 공룡을 발견하면 소리를 통해 전체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진동수가 낮고 파장이 긴 소리는 진동수가 높은 소리보다 몇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소리를 사용한 이유가 단지 소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주파음은 공격적인 방어 수단으로서도 활약했는데요. 100마리의 파라사우롤로푸스가 같은 방향을 향해 일제히 강한 소리를 내면 그 소리의 파장으로 육식 공룡을 쓰러뜨리거나 뇌에 타격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파라사우롤로푸스가 실제로 이런 공격을 쓸 수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아마르가사우루스. 또 하나의 놀라운 공룡은 바로 아마르가사우루스입니다. 아마르가사우루스는
등에 돌기가 두 줄로 나란히 있는데 이는 과거 그에게 한 쌍의 지느러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룡이 가진 돌기는 한 줄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두 줄로 나란히 있다는 것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 돌기가 어떤 기능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고생물학자 사이에서도 오랜 시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육식공룡을 위협하기 위해 실제보다 몸을 크게 보이는 역할이었을 수도 있고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로트로니쿠스. 지금부터 약 1억 년 전, 현재의 미국 지역에서는 또 다른 기묘한 공룡인 노트로니쿠스가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로니쿠스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친척 같은 존재였지만 흥미롭게도 초식공룡이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트로니쿠스가 육식공룡에게 그저 당하고만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길이 5m의 로트로니쿠스는 짧고 탄탄한 발로 보행했는데요. 굵은 허벅지와 긴 목, 그리고 아주 위협적인 손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온 육식공룡들은 그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초식공룡으로 진화한 덕분에 먹이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셈이죠. 또한 직립보행을 하고 있어서 손톱을 사용해 가지를 당겨 잎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노트로니쿠스의 손톱이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한 번에 여러 육식공룡과 마주한 경우에는 뜻밖의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노트로니쿠스는 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우로르니토이데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8,500만 전의 고비 사막 지역으로 이쪽은 사우로르니토이데스입니다. 한 연구자가 그들의 서식지에서 사우로르니토이데스의 화석을 발견해냈는데요. 그런 그들도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 서식지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집을 비워두고 사냥을 나가는데 그로 인해 알을 노리는 주변의 적에게 둥지를 습격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로르니토이데스에게 둥지를 보살피는 일은 종종 가장 뒷전이 되기도 했나 보네요. 기간토랍토르. 마지막으로 이 땅에는 진짜 괴물, 바로 기간토랍토르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육지를 활보하였던 가장 특이한 공룡 중 하나였던 기간토랍토르는 몸길이 8m, 몸무게는 1.5에서 2톤을 자랑합니다. 병아리가 티라노사우루스 정도로 커진 느낌을 상상하시면 알기 쉬우실 텐데요. 기간토랍토르의 앞다리에 난 깃털은 장식으로서 알을 부화할 때 이를 감싸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깃털 생물 중에서도 가장 최대급인 기간토랍토르는 조류와 마찬가지로 최대 80일을 걸려 알을 부화시켰습니다. 기간토랍토르에게 이 시간은 알에게 있어서도 부모에게 있어서도 항상 위험에 노출된 시기였습니다. 몸집이 작은 오비랍토르는 주인이 근처에 있을 때는 굳이 둥지로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알렉트로사우루스처럼 대형 육식공룡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것도 기간토랍토르 2마리만 있으면 문제없이 쫓아낼 수 있었죠. 그러나 수적 우위가 항상 기간토랍토르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땐 결국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이 있는 둥지를 지키는 훈훈한 본능은 지금도 조류 사이에서 널리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간토랍토르와 둥지를 위협했던 존재는 육식공룡만이 아니었고 자연도 때로는 그들에게 위력을 알렸습니다. 둥지에서 사망한 깃털 공룡들이 몇 종 발견되었는데요. 이 공룡들은 그대로 생매장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연구진들은 현재도 수백만 년도 전에 살았던 생물들의 자세한 정보를 하루가 다르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만한 놀라운 사실이 많이 밝혀져 또 다른 공룡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도 그때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